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목동 배수시설 점검 사고가 인재라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우시 강우 상황을 미리 파악해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져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이 나타납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좋은 추억이 담긴 장소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것은 심리 현상이 아니라 뇌세포의 작용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나오는 엔도르핀이 뇌 속 별세포를 자극해 뇌의 기억 신호 전달이 강화되는 원리인데요. 과학 분석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입니다. 단순히 식물들을 전시하고 관람하는 공간이 아닌 우리나라 산림생물종을 조사하거나 수집하고 정보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목동 배수시설 점검 사고에 인재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우 시에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두고도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비가 올 때 지하 저류 시설 안에서 작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 점검은 늘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작업을 중단을 시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은 달랐습니다. 전날 나온 비 예보대로 새벽엔 날이 흐렸고 참사 직전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작업은 강행됐습니다. 안전 지침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호우 시 강우 상황을 미리 파악해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라는 규정까지 있었지만 무시된 겁니다. 현대건설도 안전지침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시설 내부엔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알림벨이나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치는 전무했던 상황. 무리한 작업으로 지하로 내려간 근로자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변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보가 되면은 그런 밑에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죠. 불감증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의도적인 불감증이지. 막상 사고가 나자 시공사와 당국은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수문을 원격 조종해 닫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수문 운영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고 떠넘기는 겁니다. 저희는 수문 개방, 어떤 이런 제어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가긴 갔으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양천구하고 서울시하고 현대가 합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천구한테 시설물이 인수인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이달 해수면이 2차례 높아지면서 해안가 침수가 우려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또 월말인 30일부터 9월 2일까지 2차례 슈퍼문이 뜰 예정이며 특히 오는 31일에는 지구와의 거리가 올해 들어 2번째로 가까운 금음달 모양의 슈퍼문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슈퍼문 기간에는 수온이 높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1개 지역의 해수면은 침수 가능성이 있는 수위까지 오르고 특히 인천과 평택, 안산, 마산, 성산포 등 5곳은 4단계 중 위험 바로 아래인 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만큼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안도로 등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야간 바다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의 폭염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기상청 기후전망 시나리오를 활용해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폭염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기준연도인 2001년부터 10년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지역은 19곳에서 48곳으로, 높음 지역은 50곳에서 78곳으로 증가하지만 낮음 지역은 64곳에서 32곳, 매우 낮음 지역은 16곳에서 6곳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부는 폭염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고령화에 따른 65살 이상 인구와 독거노인 증가, 도시화 면적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기록적인 폭염 영향으로 온열 질환자가 4,526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48명이 사망했습니다. 폭염 위험도는 2014년에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5차 보고서에 제시된 개념으로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온도 기준을 35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의 옥외 작업은 지금까지 기온이 38도를 넘으면 중지하도록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35도만 넘어도 중지가 권고됩니다. 작업 중지 권고는 명년과는 달리 사용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중년층에서 쉽게 발병하는 대상포진 환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 자체는 50대 이상이 많은데 최근 5년간의 증가율을 보면 30, 40대 젊은 층이 두드러집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피부 한 곳에 생긴 띠 모양 발진과 물집, 그리고 극심한 통증. 전형적인 대상포진 증상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어릴 때 앓은 수두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장기간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밖으로 나와 신경 손상부터 주며 활동합니다. 이런 대상포진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균 3%씩 증가세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6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암이나 당뇨 같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율만 놓고 보면 30, 40대가 압도적입니다. 매년 3.6%에서 4%씩 늡니다.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라고 해서 자가 치료로 나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경 손상과 그에 따른 통증이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또 이 바이러스들은 신경을 손상을 줍니다. 신경이라는 건 한번 손상이 오면 잘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뇌수막염과 실명, 안면마비도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한쪽 피부가 가렵거나 쏘는 듯한 통증이 생긴 경우 정확한 진단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일단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고 신경 차단술로 통증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50세 이상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위험군은 예방 효과도 있고 신경통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세포의 이온 항상성을 교란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의 항암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김유천 연구팀은 세포의 활성산소 농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방식으로 암세포의 자가 사멸을 유도하는 이온 교란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포 안팎의 이온은 세포 성장과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세포 이온 항상성을 교란하게 되면 세포의 중요한 기능이 억제돼 자가 사멸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양을 이식한 실험 동물에 이 물질을 투여한 결과 자가 사멸 신호를 확인해 암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응집하는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영호 연구팀은 뇌척 수액 속의 기름 성분과 알코올, 산성도 등 환경 요인이 실처럼 풀린 모양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에 영향을 줘 섬유 형태의 아밀로이드 피브릴이 되면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만든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노인성 치매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반점처럼 생긴 덩어리를 말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아밀로이드 피브릴과 같은 응집체를 이루는 사례는 이미 보고됐지만 그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을 75살 넘어 끊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피티에 살페트리에르 병원 연구팀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75살이 된 12만여 명의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최장 4년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2년 동안 스타틴을 꾸준히 복용하다가 끊은 노인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할 위험이 46%, 뇌졸중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러피언 하트 저널에 실렸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보도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 또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는 좀 다시 찾고 싶다, 좀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뇌세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번에 연구를 통해 밝혀내게 됐습니다.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리포트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연인과 함께 갔던, 같이 손잡고 거닐던 수목원, 이런 추억의 장소,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었나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다 보면 그때 거기서 정말 좋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그렇죠. 장소가 행복한 기분이 그냥 절로 되잖아요. 맞아요. 장소만 떠올려도 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곳들이 꼭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어떤 상황과 감정 그리고 장소가 같이 기억이 되는 이런 원리를 밝혀낸 건데요. 이번 연구에서 이 주목한 것이 뇌의 별세포라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크게 이제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추신경계 조직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요. 이 신경교세포는 이 신경세포가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영양을 공급하거나 노폐물을 없애주거나 이렇게 보조작용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교세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별세포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자세히 보면 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 대부분은 이 기억과 관련된 연구가 신경세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 비신경세포인 별세포가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이 추억의 장소에 가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뇌세포의 작용 때문이라는 게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건데요. 사실 이 별세포, 저는 처음 들어본 좀 생소한 그런 세포입니다. 이 별세포에 어떤 원리가 작용을 한 건가요? 네, 우선 뭐 우리가 좋은 감정, 뭐 행복한 감정 이런 걸 느끼게 되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가 되죠. 그럼 이 엔돌핀이 기억을 담당하는 이 뇌의 해마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에 있는 별세포에 가게 되는데 이 별세포에는 엔돌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가 이 엔돌핀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흥분 유발 물질이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뇌의 기억 신호 전달 체계가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 뇌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동시에 남기게 되는 건데요. 결국은 이 감정과 장소가 같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소만 떠올려도 그때의 기억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 원리를 어떻게 확인하게 된 건가요? 그래서 연구팀이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서로 연결된 두 개의 방에 가운데 이제 쥐를 넣고요. 이 관찰했더니 처음에는 쥐가 이 통로를 통해서 양쪽 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뭐 한쪽 방에 조금 더 머무르긴 하는데 큰 차이는 아니고 한 10초 안팎 정도 한쪽에 더 머무르는 걸 보고 아, 이 쥐가 그러면 이 방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쪽 방에 그러니까 조금 덜 좋아해 보이는 방에 이 쥐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을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별세포의 엔돌핀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활성화를 해줍니다. 저렇게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방에 넣으면 쥐가 아까 이 왔다 갔다 하던 행동보다는 한쪽 방이 훨씬 더 머무는 걸 볼 수 있는데 한 400에서 450초 그러니까 아까 한쪽 방에 잠깐 머물던 시간이 한 뭐 10초 안팎이라고 본다면 거의 뭐
7배 가까이 오랫동안 한쪽 방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쥐가 방금 전에 덜 머물렀던 방에 좋은 기억이 생겨서 몇 배나 더 머물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엔돌핀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이 선호하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네, 거네요. 네. 자, 그럼 이번 연구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뭐 어떤 장소를 피하는 이유, 또 뭐 공포감을 느끼거나 회피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연구를 사실 많이 해왔고 저희도 뭐 연구 결과들을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연구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살펴봤더니 그동안은 이 신경세포를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는 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네.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별세포에 주목을 하면서 이런 좋은 기억과 장소의 관계가 처음으로 밝혀진 거고요. 네. 또 이런 선호하는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 뭐 집착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앞서서 말한 이 엔돌핀 수용체 같은 경우는 몰핀과 같이 중독성 물질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확인한 이 원리를 이용을 한다면 나중에는 뭐 중독에 이르는 어떤 뇌 원리 과정까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연구팀은 보고 예.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보조적인 작용을 하는 신경 교세포에서 네. 이런 원리를 찾아냈다는 점도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선 뭐 두 분도 건강기능식품 많이 챙겨 드시죠? 매일 챙겨 먹죠. 네. 저는 요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챙겨 예. 먹고 있는데 여름이라서 특히 그래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보통 이 식후 30분 후에 먹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대부분 뭐 처방 받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네, 하시죠. 맞습니다. 가면요. 이 뭐 밥을 먹으면 우선은 이 위 점막의 자극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침, 점심, 저녁과 함께 기억을 하면 잊어먹지 않고 우리가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라고 하는데 물론 약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에도 이 종류에 따라서 먹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저는 귀찮아서 자기 전에 한 두세 가지 약을 한 네. 번에 털어놓고 그냥 자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보통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그렇죠. 드시죠. 생각날 때 이렇게 네. 드시는데 뭐 약별로 조금 이제 효과를 더 높이려면 네. 이 맞춰야 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 이 신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걸 막아줍니다. 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이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습니다. 예. 다만 이 비타민 C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빈속에 먹으면 속이 좀 쓰릴 수 있으니까요.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타민 B의 경우는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공복에도요? 네. 네. 이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를 좀 활발하게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에너지로 더 잘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이 아침 식사 한 30분 정도 전에 비타민 B를 먹으면 이 하루 동안 쓸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비타민 C는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B는 식사 전에 먹는 네.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 이 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루테인 많이 드시는데요. 네. 이 루테인은 눈 속에 있는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루테인이 감소하게 되면 뭐 눈이 좀 침침해진다거나 망막의 건강을 좀 해치게 되는데 루테인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름에 잘 녹는 영양소인데요. 그래서 식사 직후에 먹으면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뭐 아침 식사 후에 먹는 것도 좋고요. 만일 뭐 잊어먹고 때를 놓쳤다 네. 그러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것도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네. 식사 뒤에요. 네, 맞습니다. 또 이거랑 비슷하게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오메가3를 흡수를 하려면 담즙산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담즙산도 밥을 먹은 후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식사 후에 특히 활동량이 가장 많은 때가 점심 식사 후니까 네. 그때 먹어주면 뭐 효과도 높일 수 있고요. 또 가끔씩 이 오메가3를 드시고 메스꺼움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네. 해요. 예. 이런 부작용도 식사 후에 드시면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메가3를 그냥 아침에 먹었다가 이게 오히려 더 속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네. 안 먹게 됐는데 네. 식사 후에 먹어봐야겠습니다.
또 요즘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홍삼이 있잖아요. 네. 사실 홍삼은 너무 대중적이어서 그냥 아무 때나 먹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도 적정한 복용 시간이 있을까요? 뭐 홍삼은 워낙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네. 이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홍삼은 이 점심 먹기 전에 먹는 게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홍삼에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포닌이라고 하죠. 예. 이 인삼이나 홍삼의 주요 성분인데요. 이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공복일 때 이 체내 흡수력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점심 전에 먹으면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이 오후에 식곤증이나 피로가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네. 이 홍삼을 그때 먹으면 이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삼은 그렇군요. 점심 식사 전이 좋다.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또 참고해야 할 뭐 건강기능식품이 또 있을까요? 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칼슘 같은 경우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 칼슘은 위산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밥을 먹은 후에 먹는 게 좋은데요. 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칼슘이 근육의 긴장감을 좀 이렇게 완화해줘서 편안한 휴식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요즘에 이 유산균 많이 드시는데 네. 칼슘이랑 반대입니다. 유산균은 위산이 많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사 한 30분 전쯤에 드시는 게 좋고요. 아. 또 유산균 드실 때 뭐 이렇게 산성이 있는 오렌지 주스나 뭐 이런 주스를 드시는 것보다는 예. 미지근한 물 또는 물로. 뭐 우유 같이 드시면은 아.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유산균을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이 건강기능식품들 사실 건강을 위해 먹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고 먹으면 더 우리 몸에 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벼우면서도 강도도 좋은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전북분원 서울대 공동연구진은 실 형태로 탄소 나노튜브 섬유를 합성한 뒤 이 물질을 강한 산성 용액으로 처리해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분 안에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섬유는 탄소 원자가 원통형 구조를 이루는 탄소 나노튜브를 실처럼 길게 만든 물질로 섬유 형태 소재 중 강도가 높고 전기 전도도가 뛰어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인 공유주방 기반의 요식업체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유주방 서비스는 하나의 주방 시설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고 이곳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 비용이 절감돼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격려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한테 접근할 수 있고 또 리얼타임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게 플랫폼 경제의 특성인데 주사기 대신 피부에 붙여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약물 전달 패치가 개발되었습니다. 숭실대 배원규, 울산과기원 정훈이 공동연구팀은 독을 먹이의 피부에 밀어넣는 독사의 어금니를 본떠 약물을 피부 안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약물 전달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독사의 어금니가 피부 표면에 미세한 홈을 만들고 그 홈을 따라 모세관 현상에 의해 독이 침투하는 원리를 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실린지 주사기의 장점인 액체 약물을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큰 바늘과 높은 압력으로 인한 거부감이나 통증을 극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트랜스레이셔널 메디슨에 실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다음 규제 대상 중 하나로 공작기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는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다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공작기계는 자동차나 선박 등 기계나 부품을 만드는 장비로 우리 제조업 전반에 쓰입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일본보다 우리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여 다음 수출 규제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특히나 이제 기계 업종은 특히 이제 한일 간에 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 전략물자 가능성도 사실은 뭐 해당 여부가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장비는 컴퓨터 수치 제어, CNC 공작 기계입니다. 컴퓨터를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독일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 일본산 수입 비중이 무려 91%에 달합니다. 저희가 생산되는 장비의 90% 이상이 동일한 연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걸 생산을 바꾸는 좀 무리겠다고. 특히 공작기계 업체가 몰려있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마산 자유무역 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당장 거래처를 바꾸더라도 새로운 기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더 비싼 제품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 업체들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리슈도 사실은 좀 사격이거든요. 요즘 납기 싸움이기도 하고 그러기. 여기에 수소 전기차의 핵심인 탄소 섬유 역시 유력한 수출 규제 대상으로 언급됩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어 수소 경제 전략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반도체를 넘어 기계와 자동차, 항공까지 우리 산업 전반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섬이나 산골 오지 주민들에게 드론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시험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도로명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 드론 배송을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섬 지역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시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섬이나 산간마을처럼 차량이 가기 어려운 오지로 구호 물품이나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전국의 섬과 오지에 드론 기지 10곳을 구축하고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빽빽한 빌딩 숲이 아닌 진짜 숲 속에서 다양한 동식물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이유미 국립수목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매일 자연 속으로 출근하신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예. 원장님의 근무지죠. 국립수목원은 어떤 곳인가요? 국립수목원은 최초의 국가수목원입니다. 보통 수목원에서는 이제 박물관이나 전시원 또 숲속의 동식물을 보시기 때문에 보통 식물을 보고 즐기고 위안을 얻고 가시는 곳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근데 네. 국립수목원은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국가의 연구기관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산림생물종을 조사하고 분류하고 수집하고 정보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요. 그러한 식물 자원 중에서 사라져가는 희귀식물이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고유한 특산식물 같은 것들은 네. 빨리 보존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모은 식물 자원을 토대로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일 동안 저희 국립수목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참 그림만 봐도 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예.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예. 자, 그럼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식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구상나무를 비롯해서 네. 개나리, 금강초롱과 같은 360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요? 예, 네. 대표적인 한반도 특산식물인데 1917년에 충북 진천에서 발견됐는데 1919년 딱 100년 전이죠. 전 세계에 이렇게 한반도에 아름다운 꽃나무가 있다는 것이 소개된 그런 기념비적인 나무입니다. 네. 미선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열매 모양이 둥근 부채가 돼서 미선이고요. 그 굉장히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관성적 가치도 높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그 자원화 소재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흰 개나리라고 해서 사랑을 해주기도 하는데 막상 우리 국민들은 많이 모르셔서 올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런지 정말 개나리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예, 같은 집안 식물입니다. 그렇군요. 미선나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예. 토종 생물들을 보호 관찰하고 계신데요. 예. 이 국립수목원 면적 굉장히 넓잖아요. 예, 그 네. 국립수목원이 있고요. 그 국립수목원을 둘러싼 이제 광릉숲이 있습니다. 숲까지요? 그 숲 전체 면적은 2,240헥타. 그러니까
여의도 8배 면적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대체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있나요? 그 숲은 일단 수백 년을 보존되어 온 숲이어서 예. 그 천리의 극상인 숲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식물로는 우리나라 그 식물 중에서 4분의 1에 속하는 그 900여 종들이 살고 있고요. 예. 또 예.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를 비롯한 곤충들은 3,977종. 곤충들까지요? 예, 또 이들을 먹고 사는 딱따구리를 비롯한 다양한 조류들이 180종. 우리나라의 산세 52%가 그곳에 있다 그래요. 그 예. 밖에도 버섯류, 포유류, 양서, 파충류.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생물종들이 모두 6,220여 종. 네. 우리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숲에서 발견돼서 이름에 광릉자 붙은 식물들도 많아요. 광릉 요강꽃, 광릉 물풀에 12종이나 있고요. 네. 그 다 아시는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예. 현재 그곳이 유일한 서식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방아벌레라고 하는 그 곤충이 있는데 일본 특산이었는데 일본에선 사라졌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주 희귀한 곳이죠. 그래서 예. 식물은 물론이고 곤충, 동물들에게도 천혜의 낙원, 그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아주 소중한 숲이 있고 그곳에 국립수목원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동식물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가보고 싶다는 저 생각이 들으면서 진짜 너무 많이 가보고 싶어요. 예, 꼭 오세요. 네. 예, 사계절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원장님이 이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뭐 이렇게 크게 뜻한 바 있다기보다는 어렸을 네. 때부터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셨어요. 어. 그래서 제 마당에 나무들마다 다 식구들 나무가 있었고요. 뭐 봄이면 꽃이 심었고 언제나 안팎으로 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할 때 그 뭔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이과 여학생이었는데 뭐 숲과 자연을 공부하고 조성하는 분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이쪽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과를 그런 과로 진학을 예, 하신 거죠? 산림자원학과를 나왔어요. 산림자원학과라는 예, 거가 있군요. 네. 아니 그 온종일 자연에 둘러싸서 일하시는 것도 부러운데 예. 전공이랑 취미를 함께 살린 일을 선택하신 것도 예, 하나의 아무리 부러운 점이에요. 생각해도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게 예. 저희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럼 원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식물은 뭔지 궁금해요. 그 질문 참 어렵습니다. 다 이게 자식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예. 풀과 나무들 각각 특징도 매력도 다 가득한데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 어떤 인연을 가지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도 꼭 하나 고르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 아주 어려울 때 연구실 창밖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서 있던 전나무가 있어요. 전나무요? 예, 이게 정말 씩씩하게 올곧게 자라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도 그늘에서 오래 기다릴 줄도 알고 올곧고 강직하지만 봄이면 연두빛 새순을 내어놓을 줄도 알고 예. 그래서 아주 제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예. 희열이라는 식물도 좋아합니다. 희열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희열이요? 예, 처음 들어봐요.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희열이를 봤는데 연구자가 돼서 찾아가 보니까 이미 사라진 거예요. 개체수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아 우리나라 식물이 정말 보존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구나를 알게 해준 나무인데 꽃도 아름답고 단풍도 품격 있고 숲이도 개성 있고 정말 멋진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말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예. 식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식물과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평생 살았으니까 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여름에 왕자기나무 생각이 납니다. 예. 그 왕자기나무라는 나무가 희귀식물인데 그 나무를 찾고 싶은데 정보가 딱 도감의 한 줄 목포 유달산에 자란다. 목포 그래서, 유달산에 예, 있었군요. 그래서 그 줄 하나 갖고 혼자서 기차 타고 목포 내려가서 무작정 유달산에 갔죠. 그래서 네. 막막했었는데 지금부터 약간 전설 같은데 향기가 나고 향기를 네. 따라서 산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그 왕자기 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 네. 향기로도 나무를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얘기 그렇군요. 들으면서 정말 새로 알게 된 식물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고 알게 됐는데요. 예.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이고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그 국가에 연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보람이 되는데 우리나라 생물 자원들을 100만 종 이상 표본을 모았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생물 주권의 기반이 되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존 체계 또 나아가서 생태적 복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요. 최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는 제가 이름을 꽃으로 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일 준비 이렇게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미래를 대비해서 DMZ에서 지난 10년 동안 조사하고 종자 하나하나 모아서 생태적으로, 유전적으로, 경관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아름답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국립수목원이 포천에 위치해 있잖아요. 예, 포천, 남양주, 의정부 이렇게 경계에 있습니다. 차로 가면 금방이니까요. 주말에 한번 방문해서 예. 숲해설 프로그램도 들어보고 힐링하고 돌아와야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8월에는) 달이 지구와 가까워져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슈퍼문이 2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슈퍼문은 오는 4일까지 뜰 예정인데요. 네,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달의 중력이 강해져서 지구의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차가 평소보다 커지면서 밀물대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때문에 바닷가지대가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슈퍼문이 뜨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